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다 바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약이도 우리 어머니가 94세인데 50대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40년, 50년을 그 약을 먹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약도 그렇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도파민의 원래 효과가 줄어드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조금 나오면 수용체는 또 줄어들고 나중에 이 마약 중독자는 아예 고장난 뇌라고 해서 수용체가 없는 데가 생기는 게 중독인데요.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처음 발견된 게 뱀이거든요. 그래서 멜라닌 세포에 작용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멜라토닌이 피부 색깔도 바꾸게 하지만 수면과 관련된 호르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오면 딱 셧다운 됩니다. 빛이 안 들어와야지 멜라토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잘 때 불 켜놓고 자고 텔레비 켜놓고 자면 우리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낮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아까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제3의 눈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쭉 따라 들어가 보면 뒤쪽에 송가샘이라는 데 멜라토닌이 저장돼 있다가 불이 꺼지면 그게 나와서 잠을 자게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2시간 있다가 성장 호르몬이 또 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나이가 들면 떨어지니까 노인이 되면 잠이 안 오고 또 일찍 깨게 되고 근데 이 멜라토닌이 수면만 관련된 게 아니라 혈당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근데 코로나 잘 걸리는 사람들 보면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NK 세포라고 해서 면역과도 관련돼 있고요. 식당 같은 데 보면 브레이크 타임에 청소 같은 거 하듯이 자야지만이 내 몸속에 노폐물이 청소가 되고 세포가 재생되는데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암에도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부 색깔 말고도 몸을 회복하고 재생시키고 대사적으로 혈당, 혈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려면 멜라토닌 호르몬을 신경 써야 되고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3주차 때는 아까 제가 식사라고 그랬죠. 2주차 때는 운동, 3주차 때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전구체가 세로토닌이거든요. 세로토닌 호르몬은 햇볕을 쬐고 30분 정도 걸으면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멜라토닌도 호르몬이기 때문에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좋은 음식, 좋은 식사를 하려면 좋은 식재료가 있어야 되듯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식재료가 트립토판이거든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우유, 타트 체리, 바나나 이런 것들은 트립토판이 많고 멜라토닌이 좋은 식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의외로 모르는 게 각각류, 새우 또는 멸치 이런 데 트립토판이 많거든요. 보너스로 제가 2가지 호르몬을 더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파민 호르몬 얘기를 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잘 견뎌내느냐,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건강한 또 더 젊어지는 방법이 되겠죠. 사실 이 스트레스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진화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방어 군대 같은 건데 이게 과다하게 분비가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에 진화하면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가 과민하게 나오면 문제가 돼서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보고서 이렇게 기소유예도 하고 우리가 형량을 낮추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다 바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약이도 우리 어머니가 94세인데 50대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 40년, 50년을 그 약을 먹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약도 그렇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별로 기름진 거 먹지 않는 여성들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고지혈증이 되고 한번 고지혈증이 되면 계속 약을 끝까지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고지혈증 환자들이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기름진 걸 먹지 않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거나 갱년기가 오거나
아니면 갑상선 호르몬이 조금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이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호르몬인데 그게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치료해주면 갑상선 호르몬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는데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친구들이랑 놀아서 그런 건가, 밤에 컴퓨터를 해서 그런가, 게임을 해서 그런 건가, 이게 원인을 찾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약 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코티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코티졸을 떨어뜨리면 이게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데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호르몬 쪽으로 접근을 해서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으로 무조건 이 그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게 되면 문제점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오래 먹으면 대사질환이, 당뇨가 생기고 콩팥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약을 쓰고 주사를 맞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인이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 병들이 있다는 거죠. 대사질환들이 되게 호르몬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도 다 호르몬 질환이고 갑상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나쁜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먹지 말라고 하면 설탕이 중독돼 있고 대사질환이 호르몬 질환인데 호르몬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대사질환이라는 게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 생활습관에 고착화되는 것들이 도파민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 건강하다, 병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극에 중독되어 있는 삶은 건강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책이 이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인데요. 이 도파민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 사회가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너무 자극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파민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독이라는 걸 우리가 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롤. 두 번째는 컴펄션이라고 해서 강박. 내가 그거 꼭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카빙에 와서 갈망을 하고 그걸 막 하지 못해서 지금 근데 컨시퀀스라고 해서 그걸 못했을 때 결국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오는 이 4가지의 측면의 문제점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독의 문제점은 내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담배를 피다가 대마초를 피다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점점 이게 에스컬레이션 되고요. 또 안 하게 되면 금단현상이 일어나죠. 막 불안하고 짜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중독이 생기는 이유가 어떤 자극이 생기면 처음에는 잔잔한 도파민 분비가 돼서 기분 좋죠. 그래서 그게 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즐거움에서 고통 쪽으로 시소가 기울기 시작하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일반인의 뇌가 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마약에 중독되게 되면 여기선 잘 안 나오지만 원래는 여기에 빨간색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은 저 수용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내가 안테나의 숫자를 줄이거나 반응을 좀 줄여요. 그러면 도파민의 원래 효과가 줄어드니까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고 조금 나오면 수용체는 또 줄어들고 나중에 이 마약 중독자는 아예 고장난 뇌라고 해서 수용체가 없는 데가 생기는 게 중독인데요. 그렇지만 이 중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가 중단을 했더니 12개월 정도 됐더니 이 사람이 그게 수용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도 도파민 디톡스를 하면 수용체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되고요. 도파민 디톡스라고 보니까 이게 독소고 나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도파민이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했죠. 도파민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브리엘도 있고 루시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도 도파민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도파민이 좋은 증거는 20대 청년들은 막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되고 진취적이 돼야 되는데 20대 청년들에게 도파민은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욕구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많아야 되겠다는 게 도파민이 좋은 호르몬이라는 두 번째 증거고요. 세 번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쥐들을 다 도파민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저렇게 맛있는 먹이를 놨더니 쥐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먹지를 않는 거예요. 도파민이 다 없기 때문에 애들이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적당한 도파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도파민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너무 많거나 수용체가 문제가 된 것을 밸런스를 갖는 거지 도파민을 무조건 몰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도파민 디톡스를 걸리니까 현재로서 도파민 디톡스의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하면 도파민 디톡스는 일단 1단계 내가 중독 상태에 7가지에 해당되는데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도파민 일지 같은 거 한번 내가 스마트폰을 얼마만큼 보고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요. 두 번째는 그거하고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트리거하고 나 사이에 방해물을 넣어서 트리거가 특정 상황이 되면 감정이 생기면 그 사람만 보면 그 장소에 가면 도파민이 생기는데 거기에 방어벽을 쳐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는 스스로 보상하고 긍정적 호르몬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파민 디톡스의 방법이고요. 그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수면 이런 거를 잘 해야지만이 도파민 디톡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중독의 메커니즘을 벗어나는 것은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 언젠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면 평온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도파민 균형을 찾으면 여러분의 삶도 균형을 찾을 수 있고요. 도파민 중독을 강요하는 어떤 현대 사회에서 도파민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숭이가 먹이를 먹을 때보다 먹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게 쾌락의 순간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더 큰 기쁨을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도파민 밸런스를 통해서 순간의 쾌락을 넘어서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디자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